이 단어는 맨 마지막 단원이고요. 공식적인 교과서에 있는 명칭은 원자의 구조인데 실제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와 신소재예요. 스토리텔링으로다가 설명을 하자면 대단원 1단원에서는 우리가 속도, 가속도부터 시작해갖고 물리를 알아온 시간 순서대로 쫙 배운 다음에 8강에서 뭘 배웠었냐면 우주론과 상호작용, 앞으로 니네가 가야 될 곳은 극대와 극미다 해서 1단원을 마무리를 했지. 그리고 나서 2단원 처음에 들어와서 뭐부터 했냐?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유도 이 세 가지를 배워서 다 전자기학을 배웠어요. 그죠? 그 과정에 스토리텔링의 큰 단원 2단원의 마무리 단원이 원자의 구조인데 반도체와 신소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래. 오케이?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자랑거리거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몇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거든.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좀 알아주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 우리나라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가 뭐냐? 이걸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반도체로 들어가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뭐부터 들어가냐? 원자의 구조부터 가볍게 설명을 하거든요. 원자. 돌턴이라는 아저씨가 주장을 했어.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까지 쪼개지는데 그 기본 알갱이를 원자라 그러고 근데 이름을 보면 돌턴의 원자 썰이 됐어요. 그지? 왜? 돌턴이 주장한 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리고 원자는 뿅 하고 나타나든가 뭐 없다가 뿅 나타나든가 있던 놈이 뿅 사라지는 일은 없다. 원자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고. 오케이? 그 다음 원자는 다른 원자로 절대 변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돌턴의 원자설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지금 다 깨졌거든. 원자를 쪼개갖고 원자핵과 전자로 나눴고 원자핵도 뭐 쿼크 이런 걸로 나눴고요. 그지? 그 다음 원자가 뿅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가 E는 MC 스퀘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와 등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량의 기본 단위가 원자 아니야. 원자가 사라져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뭉쳐서 질량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깨졌어. 그래서 말끝이 썰로 끝나는 거야. 이 원자가 다른 원자로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근대 과학에서 천재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미치는 게 연금술이었거든. 뭐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으니까 청동이 돼갖고 구리의 성질이 물은 성질이었고 되게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철에다가 뭘 섞었더니 스테인리스가 돼갖고 잘 부식이 안 일어나고 금속하고 금속을 섞다 보니까 새로운 성질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그럼 잘만 섞으면 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한 번씩 다 빠지는 게 연금술이었거든. 근데 거기다 찬물을 확 견진 게 이거야. 어차피 금 원자는 다른 원자로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었어. 근데 이것도 근래에 와서는 해냈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입자 가속기로 중성자를 되게 빠른 속도로 가속해가지고 백금에서 막 때리니까 금이 됐대요. 이해가요? 연금술 성공했어요 지금. 다른 원소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서 금을 만들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현재 그걸 가속해서 때려갖고 만드는 비용이 캐서 쓰는 것보다 더 든대 돈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캐서 쓰는 걸로. 근데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깨진 게 얘기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 썰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냥 포기하고 있을 만할 때 원자를 공부를 하던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뭘 발견을 했니? 톰슨은 전자를 발견을 했어요. 뭐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음극선 실험이 뭐냐? 이렇게 진공으로 되어 있는 유리관에 전극 2개를 쳐봤고 이거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굉장히 센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갑자기 옹왕 하고 광선이 나오더래. 거기다가 여기서 공기를 실실실 빼니까 막 색깔별로 다양한 빛이 나오더래. 그래서 여기다가 막 쇳덩어리를 갖다 놨더니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여기다가 바람개비 같은 걸 놨더니 막 이거 막 회전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전기를 걸었더니 막 휘고 N극을 걸었더니 막 휘고 여러 가지 성질을 봤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이 톰슨이 전자 발견한 거랑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이 빠진 거예요. 화학에서는. 톰슨이 마이너스 극 있죠.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 있는 금속의 종류를 바꿔봤어요. 철, 니켈, 코발트 여러 가지 금속을 바꾸면서 실험을 했는데 이 공통적인 광선이 나온 거야. 근데 이 광선의 성질은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걸로 봐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구나. 바람개비를 돌리는 걸로 봐서 질량을 갖고 있구나. 근데 모든 금속에 동일하게 나오는구나. 그럼 모든 원자에는
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어떤 공통의 입자가 있다. 그래서 그놈의 이름을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처음 이름을 붙이면서 원자의 구조가 이따위로 생겼을 것이다. 즉 전체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가루가 마치 빵에 건포도 박히듯이 박혀 있는 게 원자의 구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거, 이걸 이용해서 전자를 발견한 거에 업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을 탔죠. 그로부터 2년 뒤에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있어요. 러더퍼드는 뭐라 그랬느냐? 얘한테 배운 애야, 얘한테. 톰슨한테. 그래서 이 말을 굳게 믿었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자기 교수의 연구에다가 조금이라도 살을 붙여주려고 이런 실험을 기획을 해요. 이렇게 필름을 밴드 형식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놓고 여기다가 금속박을 갖다 놓고 여기서 알파 입자를 엄청 센 속도로 쐈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파 입자는 정체가 뭐냐면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쏜 거야. 이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 그래. 그래서 러더퍼드 머릿속에는 지 교수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금속박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파 입자라고 하는 덩어리 큰 놈들이 플러스 전기를 띠는 놈들을 막 쏟아보면 여기서 삐끼고 막 삐끼고 방향은 살짝 틀어져. 그래서 여기에만 막 찍힐 줄 알았는데 어머? 실험을 해보니까 180도 가깝게 튕기는 놈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교수님, 너 틀렸어요. 네 말대로 그냥 허당에 건포도 박히듯이 박힌 게 아니라 원자 안에는요, 이 플러스 알파 입자를 되튕길 정도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건더기가 졸라 큰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자 모양을 수정을 했어. 그래서 러더퍼드는 뭘 찾아낸 거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이걸로다가 업적을 인정받아서 또 노벨상을 타요. 오케이? 그래서 러더퍼드는 지도 교수의 이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하면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 건더기를 원자 핵이라고 명명을 하고, 근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그리고 요 사이는 겁나 가깝지. 그럼 떨어져 버리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듯이 얘도 겁나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원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전자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지 돌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해서 러더퍼드가 주장을 해요. 근데 얘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냐? 요거는 지금 하는 내용은 스토리의 뭐라 그럴까 서두 부분이라 물리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그냥 과학사구나 그러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면 돼. 알겠나?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양의 핵심적인 이제 문제점,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 두 가지를 설명을 못해. 전자 궤도의 안정성. 전자 궤도의 안정성. 두 번째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한 걸로 갖다가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탔고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저것 문제점이 막 나오면서 계속 이제 위기를 갖게 돼요. 막 까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맞냐? 그러면서 의심을 받게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데 일단 전자궤도의 안정성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 때, 오케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가 힘든 건데 물리투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전자가 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파동처럼 움직여. 그걸 물질파라고 하거든. 입자도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파동성을 갖거든요. 이해가요? 그걸 이제 물질의 파동성이다 그래서 물질파라고 하는데, 전자가 막 파동을 갖고 막 튀다 보면 막 전자가 진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전류의 세기가 변해요. 이해가요? 전자가 이렇게 일정하게 달려가면 전류가 일정한데 전자가 막 진동으로 가면서 전자가 이제 진동을 하면 전류가 변해. 전류가 변하면 전자기파라는 걸 발생을 해. 그래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막 방사를 하다 보면 얘가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돌다가 하하 하고 떨어질 거 아니냐. 어떻게 계속 돌 수 있냐. 라고 사람들이 얘한테 물어봐서 반문했을 때 얘가 그러게요 그랬다고. 그래서 설명하지 못해. 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이만한 수소 기체를 갖다가 넣고 얘를 되게 뜨겁게 가열을 해. 그럼 기체가 되게 뜨거워지면 빛이 나와요. 오케이? 여기 수소 안에가 들어있어. 이 안에 수소 기체를 가열을 한 거야. 그럼 수소 하나가 단일 기체가 막 가열을 해서 나오는 빛을 앞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갖다 막고 칼로 갖다 여기 칼집을 딱 내요. 면도칼로. 그럼 이 칼집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그지? 오케이? 여기다가
스펙트럼, 즉 분광기라고 불리는 프리즘을 갖다가 여기다 박어. 그럼 여기서 이제 빨간색 광선이 굴절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굴절하는 각도가 달라서 저 멀찌감치 스크린에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군데군데 선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 그래. 이걸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네 말대로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지 꼴리는 대로 돌고 싶은 대로 막 돌았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요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내려올 수 있잖아. 궤도를. 그러면서 에너지 방사하는 값도 되게 다양한 값이 나오지. 그럼 요 사이사이를 다 채워야지. 왜 띄엄띄엄 군데군데 나오느냐.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오케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근데 분명히 러더퍼드도 톰슨도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 러더퍼드에다가 수정을 해준 놈이 누구야? 보어야, 보어. 보어. 그래서 러더퍼드의 내용에다가 수정을 해요. 야, 봐. 실험에서 보다시피 전자 있는 거 확실해요. 알파 히터 튀어나오는 거 보면 안에 건더기 확실해. 근데 뭐가 틀렸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배우려는 내용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오케이? 보어가 뭐라 그랬냐면 네 말 다 맞는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네 말대로 돌고 싶은데 멋대로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돈다. 그걸 양자가설이라고 그래. 이 양자가설은 결국 뭐냐면 보어가 이 러더퍼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자가설 첫 번째는 2파이R은 n람다. 그 다음 어떤 놈의 에너지는 방사되는 에너지는 이 n에서 이 m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냈는데 이거 물리원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가 물질파라서. 그러니까 이 식을 넣어갖고 뭐 계산할 일은 없어. 내용만 알면 돼요. 내용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 2파이R이라는 게 원둘레야. 원둘레에 어떤 전자의 물질파가 정수배로 딱 떨어질 때, 오케이? 그때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궤도는 이 조건에 부합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조건 중에 또 두 번째 조건이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세 번째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띄엄띄엄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이 가설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불연속적이다. 이 식보다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보어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수정을 할 때 전자의 궤도는 어떻게 분포된다? 불연속적으로. 그럼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돌고 싶은 대로 막대로 도는 건 이건 연속적인 분포고 띄엄띄엄 조건에 맞을 때마다 분포할 수 있다. 이게 불연속적인 분포를 이야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자는 아무데나 돌 수 없고 이렇게 궤도가 딱 맞을 때만 돌 수가 있더라. 오케이?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요게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거야.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분포한 전자들은 자 에너지 준위가 들뜬 상태에 있던 놈이 바닥 상태 N1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뭐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전자가 떨어지면서 방사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엄띄엄 세 가지 값밖에 안 나온다. 이해 가세요? 또 N4에서도 N1까지 나온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분포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게 해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보어가 이 러더퍼드의 양자가설을 설명하면서 전자의 배치를 양자가설 두 개를 이용해서 보완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불연속적인 분포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일단은 원자핵 이 부분을 되게 크게 확대해서 평행하게 여기 원자핵 플러스 전기를 띠는 곳이다 하면 에너지 준위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대. N1, N2, N3, N4.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크게 확대한 거야 지금.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대. 근데 이게 기체일 때는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기체가 보통 H2, O2 뭐 이런 식이죠. 네온 같은 경우에는 단원대로 혼자 다니고. 오케이?
그러면 혼자 또는 두 개, 분자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체 같은 경우. 고체 같은 경우에 철가루를 갖다가 하나를 잡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철가루 하나는 눈으로 볼 때는 가루, 되게 조그만 가루지만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원자들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철 원자들이 굉장히 다닥다닥다닥 있더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원자핵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두 개가 가깝게 있으면 요 옆에 원자핵이 또 가깝게 있으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 겹치는 부분 있지. 이해 가요? 요 부분에서 문제가 된대.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 원자핵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선으로다가 4개, 5개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해 가요? 근데 원자 두 개가 가깝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핵이 밑에는 분명히 있고 여기 전자 에너지 준위라고 그러거든. 에너지가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궤도를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부분에 그러면 원자 두 개가 똑같은 원자가 두 개가 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놈이 이렇게 돌다가 겹치는 부분에서 전자가 띵 하고 튕기겠느냐? 안 튕기더라는 얘기야. 아주 조금 어긋나서 두 갈래로 가더라는 거야. 그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그래. 파울리 베타 원리.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베타인 줄 알았어. 베타. 알파, 베타, 세타, 베타. 그래서 낚였었는데 실제로는 베타야 베타. 베타적일 때, 베타적인. 이런 거 얘기할 때. 오케이? 즉 에너지 준위 똑같은 놈이 가깝게 있으면 돌다가 에너지 준위가 겹치는 부분에서 살짝 어긋나서 만약에 원자 두 개가 가깝게 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두 가닥씩 나타난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두 가닥씩 나타난대. 그럼 세 개가 가깝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 가닥씩 나타나겠지 이렇게. 이해 가세요? 네 개면 네 가닥씩 이렇게 전라 많이 밀집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계속 이렇게 가닥가닥 생기다 보면 얘가 하나의 뭐처럼 생겨? 띠가 되더라는 거야. 띠. 에너지 띠. 이걸 에너지 띠라 그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겹쳐서 이렇게 얇은 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띠로 나타나는 걸 에너지 띠라 그래. 이해 갔어요? 그걸 이제 에너지 띠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는 전자 띠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띠로 나타낸 거죠. 전자 띠. 오케이? 근데 이 전자 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가 띠가 있고 또 하나는 전도 띠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에너지 띠에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로 나눠진다. 에너지 띠가 뭐라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겹쳐져서 띠로 나온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오비탈 정리에 따르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지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껍데기엔 전자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지? 두 번째 껍데기부터는 몇 개씩 있을 수 있냐면 8개씩 있을 수 있어. 그걸 2888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채워나간대. 이게 N1 첫 번째 껍데기, 이게 두 번째 껍데기.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수소, 헬륨, 리, 베, 그, 시, N, 오프, 네, 나, 마, 알, 시, 피스, 크라.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 이게 이제 주기율표인데 1번, 2번,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잖아.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럼 전자가 몇 개라는 거지? 여기 누구냐? 1, 2, 3, 4, 5, 6, 7, 8. 산소네, 산소. 그죠? 원자 번호 8번 산소는 전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거야? 8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2개 채우고 몇 개가 남아? 6개가 남지. 그럼 두 번째 껍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N2가 원자가띠예요. 이해가요? 즉 바닥부터 채워서 최외곽에 있는 놈을 원자가띠라 그래. 그런데 세 번째 껍데기에도 조건상으로 따질 때 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다만 바닥부터 채워서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N3부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띠라 그래. 알가? 그러면 또 이런다 애들. 그러면 N3는 무조건 전도띠구나. 아니라고.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2번 있는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 둘, 열, 열하나, 열둘. 마그네슘이 있다고 치자. 이해가요? 맞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 마그네슘. 그럼 얘 2개 채우고 여기 10개 채우지. 8개 채우지. 그럼 몇 개가 남아? 12번이니까.
2개 채우고 8개 채워서 10개. 그리고 2개가 남지. 그러면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N3가 원자가 D가 되는 거야. 그럼 N4부터가 뭐야? 전도띠가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원자가 D와 전도띠의 차이가 그거야. 바닥부터 채워서 가장 마지막 껍데기를 원자가 D라고 하고, 전자가 조건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위에 부분을 전도띠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원자가 D와 전도띠의 분포를 가지고 물질을 나눌 수가 있더라.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저 앞에서부터 원자 구조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에? 이 결론 낼게. 밑에는 분명히 뭐가 있겠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원자가 D가 이렇게 있을 거야. 원자가 D. 그래서 원자가 D의 특징, 지금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와. 원자가 D의 특징은 뭐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인력이 어때? 강해요.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원자핵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강해서 다른 놈들 사이를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원자핵에 꽉 붙잡혀 있는 거야. 바닥부터 채웠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전도띠는 원자가 D보다 원자핵이랑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적 인력이 약해서 다른 놈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유전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밑에 원자핵들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껍데기들을 원자가 D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원자가 D, 원자가 D. 근데 그 위에 전도띠를 그리는데 여기 보셔요. 어떤 놈은 이렇게 붙여. 그래 놓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 근데 어떤 놈은 이렇게 써. 그래 놓고 이렇게 붙여. 어떤 놈은 이렇게 붙이고. 지금 노란색이 뭐냐 하면 전도띠야. 전도띠. 빨간색은 다 뭐야? 원자가 D. 오케이? 요 분포를 갖고 물질을 구분을 한다는데 이 처음에 가에 있는 이렇게 생긴 원자가 있다고 쳐봐. 이런 물질이 있다고 쳐봐봐. 그럼 원자가 D하고 전도띠, 여기 D와 D 사이에 요거를 D틈이라고 그러거든? 얘는 D틈이 거의 없이 붙어있죠.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아주 쉽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여기 올라가면 인력이 약해지니까 휑휑휑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그 자유전자가 되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전류가 잘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 도체라 그래, 도체. 가와 같은 거, 도체. 이해 가요? 근데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네. 헷갈리라고. 그러면 요 원자가 D하고 처음 있는 전도띠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는 이거는 뭐야? 페이크야. 신경 안 써도 돼. 이건 괜히 그려놓은 거야. 헷갈리라고. 원자가 D하고 전도띠 처음 D틈만 보는 거야. 이거는 페이크예요. 알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하자. 요 세 번째. 나가 있고 다가 있을 때.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게 다잖아. 다. 다는 원자가 D하고 전도띠 사이에 D틈이 어때? 크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 올라가야 다른 놈들 사이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 올라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지? 이런 놈은 뭐라 부를까? 부도체라 그래. 오케이? 니네 벼락 치는 날 나무 주변에 가 있으면 돼? 안 돼? 허허벌판에 삐쭉 솟은 나무가 있는데 벼락 치는 날 그 주변에 가면 좋아 안 좋아?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그지? 나무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부도체잖아. 근데 뭐하러 거기가 위험해? 왜 위험해? 부도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세기의 전압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점프를 해서 흘러요. 이해 가요? 부도체라고 해서 전기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기 어려운 거야. 고전압을 때려주면 흘러요. 니네 전선 요거랑 요거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우리 스위치 같은 경우 이렇게 붙어있던 거 딱 떼면 전기가 안 흐르잖아. 그럼 요 사이에 뭐 들어있어? 공기가 들어있지. 공기의 저항이 얼마인 줄 알아? 공기의 저항? 무한대야. 왜? 전류 I는 R분의 V잖아. 똑같은 전압 줬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얼마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 공기의 저항이 무한대야. 이해 가요? 우와, 그럼 저항 겁나 크잖아, 공기가. 무한대인데. 근데 그 무한대 공기에다가 여기랑 여기랑 25,000V를 주면 탁탁탁탁 하고 전기 방전 튀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전기 충격기 탁탁탁탁 불꽃 튀는 거. 니네 가스레인지 킬 때 탁탁탁탁 불꽃 튀는 거. 라이터 킬 때 탁탁탁 불꽃 튀는 거. 공기에서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오케이? 부도체야. 공기는 대표적인 부도체인데도
센 전압을 주면 점프해서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부도체가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기 어려운 거야. 뭐 때문에? 띠틈 때문에. 오케이? 야, 그럼 가는 붙어 있어서 전류가 쉽게 흘렀어. 다는 띠틈이 벌어져서 전류가 어렵게 흘러. 그지? 어려워. 그러면 나는 뭐겠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니까 애매하죠. 그죠? 이걸 뭐라 불러? 반도체다. 아하. 선생님 설명 시작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반도체 배운다 그랬지? 반도체를 이렇게 정의한대. 에너지 틈으로 에너지 띠의 분포를 보면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이 반도체다. 중간 정도라는 게 뭘 뜻한다?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띠틈이 애매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애매한. 따라서 문제에서 니네들한테 이렇게 줘놓고 얘가 도체인데 얘가 부도체냐 반도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 줄라면 3개를 주든지 이렇게 2개를 줘갖고 상대적으로 이 띠틈을 갖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알까? 그래서 알아둘게.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페이크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첫 번째 전도띠의 띠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부도체, 딱 붙어 있으면 도체, 애매하면 뭐? 반도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에너지 띠다. 아시겠습니까? 이리 하야 선생님이 이제 서론을 끝낸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라는 놈은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사이에서 에너지 띠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좀 깊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성질의 반도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순수 반도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는 4족 또는 14족으로 되어 있는 최외곽 자유전자가 4개 있는 물질. 예를 들자면 탄소, 실리콘, 저마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순수 반도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실리콘이죠. 4족이라는 게 뭐냐? 수소, 헬륨, 리, 베, 에브, 시, 엔, 오, 푸, 어네, 나, 엄마, 알, 씨, 피, 스, 클, 파라퍼시. 이게 주기율표잖아. 하나 물어보자. 뭐 여기서는 다 기체성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금속성이 강해져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아르곤은 기체잖아. 기체성이 강해져. 근데 이쪽으로 가면 금속성이 강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기체성, 즉 전류가 안 통하는 부도체성이 강해져요. 도체성이 강해지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뭐야? 그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4족이라는 게 1족, 2족, 3족, 4족 나가는 거 아니야. 그지? 1족하고 8족의 중간 정도 되는 게 4족인데 최외곽 자유전자가 4개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 예를 들어 실리콘을 갖다가 실리콘 덩어리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실리콘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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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럼 최외곽 자유전자는 하나, 둘, 셋, 4개. 얘 거는 하나, 둘, 셋, 4개. 얘 거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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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펼쳐졌을 거 아니야. 근데 실리콘이라는 놈도 다른 놈들이랑 결합을 할 때는 두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8개일 때, 첫 번째 껍데기는 2개일 때. 그지? 8개일 때부터 어떠냐면 안정적이지. 근데 지가 갖고 있는 건 하나, 둘, 셋, 4개만 지 거지. 그래서 다른 놈들을 가깝게 붙인 다음에 다른 놈들의 이 전자를 이건 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 것도 아니고 얘 거고 이 지 것도 아니고 얘 거를 마치 지 거인 양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하면서 이거를 쌍으로 묶어가지고 갖고 있게 돼.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공유결합. 이해 가세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생기면 좌우가 십자가로 대칭이잖아요. 그럼 구조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전자 뭐 쏠림 현상이 없지. 그럼 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야. 이런 놈을 무극성 물질이라 그래. 그러면 얘는 반응성이 좋아, 나빠? 나빠. 그래서 실리콘은 몇백만 년 냅둬도 안 썩어. 산소랑 결합을 안 해.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가 막 코 세우고 뭐 신체에다가 막 넣고 성형수술할 때 고용물 삽입술할 때 넣는 게 실리콘인 이유가 만약에 선생님이 코 세우는데 코에다가 철심을 박아봐봐. 쫙 멋있겠지, 그지? 띵 소리 나고 누가 탁 쳐서 꾸겨주면 에이 하고 피면 되고, 그지? 근데 잘못하면 철은 체내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갖고 부식이 일어나면
여기서 막 녹물 떨어져. 코 이렇게 붓고 막.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걸 써야 되니까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4족 또는 14족의 순수 반도체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성질만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불순물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서 써요. 불순물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순수 반도체에다가 즉 요거 4족의 순수 반도체에다 불순물을 첨가를 해.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뭐 한다 그러냐면 도핑한다 그래. 도핑.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하고 나서 선수들 오줌 받아갖고 검사하는 걸 도핑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불순물이 몸속에 불순물이 있는지 테스트라는 거, 스테로이드 성분 이런 것들을 아시겠어요? 저 경마장에서도 말 뛰고 나면 말 오줌 받아갖고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 스테로이드 같은 막 근육 강화제 같은 거 맞았을까봐. 알간? 어쨌든 그럼 이렇게 도핑을 해갖고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서 쓰는데 하나는 N형 반도체, 또 하나는 P형 반도체로 구분이 돼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럼 애들 이거 외우라고 하면 N형 이렇게 다리 떨면서 외우는데 영어를 왜 배웠간디? 이런 데 쓰려고 배우는 거예요. N형은 풀네임으로 쓰면 네거티브 타입. 반도체가 세미컨덕터야. 오케이? N형 반도체를 영어로 쓰면 네거티브 타입 세미컨덕터다. 그래서 N형이 여기서 따온 거야. 타입은 형. 여기서 형. 세미컨덕터가 반도체. 에? 그러면 네거티브가 무슨 뜻이지? 부정의 이런 뜻이지. 근데 전기로 따지면 마이너스의 이런 성질이에요. 그럼 제목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N형 반도체라는 건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진 반도체야. 이해가? 그럼 P형 반도체의 플레임은 뭘까? 어떤 새끼는 플러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네거티브의 반대가 플러스야? 포지티브지. 포지티브 타입 세미컨덕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온 말이 P형 반도체야. 그 얘기는 얘는 플러스 성질이 강한 반도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알까? 그럼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마이너스 성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4족 또는 14족의 실리콘, 저마늄 이런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5족을 섞어버려요. 5족의 원소를 중간중간 불순물로 첨가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실리콘, 순수 반도체 4족의 실리콘.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체외각자의 전자를 4개밖에 없는 놈이 다른 놈들이랑 공유결합을 하면서 마치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이지랄하면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군데군데 다 여기다 5족을 섞어버리는 거야. 그럼 5족은 체외각자의 전자가 하나, 둘, 서희, 너희 4개에다가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결합하고도 남아서 여기 덜렁덜렁 하나가 남아. 그럼 이 남는 입자 요 이름은 뭐가? 전자. 그럼 어떤 물질이 전자가 남아돌면 플러스 성질이 강해져?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져?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져. 그래서 전체적인 바디로 봤을 때 전자가 남아도는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지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 그래. 그럼 제목만 딱 알면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4족에다가 전자 남아돌게 5족을 섞어야 되겠구나. 그럼 5족의 원소에는 누가 있었냐? 이거 계속 썼다 지웠다네. 수소, 헬륨, 리, 베, 부, 시, N, O, 푸, 네, 나, 마, 알, 시, 피, 스, 크, 랄. 여기가 4족이고 여기 5족이. 요거 질소 같은 경우에 기체라서 만지기 힘들어. 첨가하기가. 그지? 여기서부터 해. 인. 그래서 여기에 인, 비소, 안티몬 이런 것들이 5족 또는 15족 체외각자 전자가 5개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외울 때 인비안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인비안.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드는 게 N형 반도체야. 그럼 하나를 알려주면 이제 2개는 모르겠죠? P형 반도체는 4족에다가 몇 족을 섞어야 되겠어? 3족을 섞어야 되겠지. 3족. 기지? 그래야 체외각자의 전자가 여기 3족이 들어가면 하나, 둘, 셋, 4개를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구멍이 빵 뚫어져. 그러면 전자가 있을 자리에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그러면서 이름을 양공이라 칭합니다. 양공. 그럼 군데군데 전자구녕이 막 뚫린 거야. 전자가 부족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남아 부족해. 그래서 얘는 플러스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P형 반도체, 포지티브 타입 세미컨덕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때 섞어놓는 3족에는 어떤 놈들이
3족 또는 13족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붕소, 알미늄, 알루미늄, 인디움. 그래서 외울 때 붕아린 이렇게 외우면 된다. 오케이? 인비안, 붕아린.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기본 예제, 예를 들어 그림을 다시 예쁘게 그려주고 여기에 X 이렇게 쳐놓고 공유결합 그림을 그려준 뒤에 뭐 하나가 덜렁덜렁 그래놓고 얘를 뭐 기역 이렇게 줍니다. 그래놓고 이 그림을 가 이렇게 줍니다. 그럼 질문, 이 가 그림은 N형 반도체다. 맞아 틀려?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최외곽 자유전자 공유결합을 하고도 뭔가가 남아서 덜렁덜렁거려. 그지? 그럼 얘는 누구겠어? 기역은 전자겠지. 전자가 남아돌면 얘는 N형이요 P형이요? N형 반도체다. 이 그림 보고 찾아야 돼. 아시겠어? 그러면서 뭐 물어볼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로는 누가 있다? 인, 비소, 안티몬, 인비안이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 알겠어요? 아니면 나 그래놓고 어떻게 주겠어? 그 옆에 나 그래놓고 요거를 구멍 빵 이렇게 뚫어놓겠지. 그지? 그럼 얘는 니은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P형 반도체의 그림이다. 그때 요 동그라미 구멍은 누구다? 양공이다.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누구다? 붕소, 알루미늄, 인디움, 붕아린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그림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라는 건 에너지 D로 따졌을 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이고 우리가 적당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는 N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다. N타입은 마이너스, P타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려고 5족, 플러스 만들려고 3족 섞어서 전자가 남아돌게 하는 N형과 전자가 부족해서 양공이 빵빵 떨어진 P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준비가 끝나고요. 이제 이거를 적극 활용하는 불순물 반도체를 활용하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설명을 하면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용 사례. 그래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용한 다이오드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다이오드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용접해서 붙입니다. 오케이? 붙여놓고 여기다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건전지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다이오드 그러면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예를 들어 절벽이 있어. 끊어진 절벽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대가리를 갖고 있는 졸라맨이 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끊어져 있으면 얘가 건널 수 있냐 없냐? 못 건너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지. 다이오드는 뭐냐 하면 요 그림이 떠오르면 돼. 여기다가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이게 조인트 다리를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조인트 다리 들어서. 그럼 이쪽에서 달려가는 놈은 얘를 밟으면 다리가 떡깍 나야지니까 갈 수 있지. 근데 이쪽에서 오는 놈은 갈 수 있냐 없냐? 여기가 들려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걸 다이오드라 그래요. 오케이?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돌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가 막 남아돌아 이렇게. 그럼 P형 반도체는 3족이 섞였으니까 전자가 부족해서 뭐가 빵빵 뚫려 있어? 양공이 빵빵 뚫려 있어. 오케이? 거기다가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P형 반도체에다 플러스 이따위로 연결하는 걸 순방향이라 그래.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 포지티브 타입, 플러스 쪽. 네거티브 쪽, 마이너스 쪽. 그럼 이걸 순방향이라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걸렸을 때 전자들은 마이너스 싫다고 이쪽으로 달려갈 거야. 즉 여기를 접합면이라고 하는데 접합면 쪽으로 달려가게 돼. 남는 전자들이. 근데 얘는 지금 양공이 빵빵 뚫어져 있어서 전류가 안 흐르는 놈이었거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전기가 뛰면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양공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근처에 있던 전자들이 플러스 좋다고 점프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점프해서 여기 가서 박히면 이쪽에 구멍이 다시 뚫어지겠지, 그지? 그럼 우리 눈에는 양공이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가 가야? 여기 있던 전자가 점프해갖고 여기 팍 채워주면 여기가 구멍이 뚫어지니까 우리 눈에는 구멍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양공은 이쪽으로 몰려. 남아도는 전자는 이쪽에 접합면으로 몰려. 그럼 어떻게 돼? 채워줘. 그럼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근데 만약에 N형하고 P형을 접합한 뒤에 여기다가 전기를 요 따위로 연결하면 이건 무슨 방향이라 하겠어? 순방향의 반대니까 역방향이라고 하겠지. 오케이? 역방향이라는 건 뭔 말이야? 네거티브 쪽에다 플러스, 포지티브 쪽에다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남아돌던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플러스가 걸리니까 와! 하고 접합면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여기 구멍이 빵빵 뚫어져 있던 양공은 실제로 양공 이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는 전자들이 막 채워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공은 와! 하고 접합면의 반대쪽으로 달려가. 그럼 전류가 흐르겠어? 여기 계속 구멍 빵빵빵빵 뚫려 있는데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 이쪽으로는 안 흐르고 이쪽으로만 흘러. 그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N형 쪽에다가 직선은 바를 그리고 P형 쪽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데 이게 다이오드 기호야. 그러면 이쪽으로는 오케이 이런 뜻이고 이쪽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막혀갖고 띵 하고 안 흐른다는 표시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다이오드야. 따라서 다이오드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 하나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만든 거야, 지금. N형과 P형을 접합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세 군데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류작용에 사용을 한대. 정류작용은 뭐냐? 그러면 Alternative Current, 우리나라로 교류. 이거를 Direct Current, 직류로 바꾸는 거래. 교류가 뭐고 직류가 뭐냐? 예를 들어 꼬마 전구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전류는 휑! 이건 직류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직류. 근데 꼬마 전구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교류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왔다리 갔다리 흘러. 이런 걸 교류라 그래. 대표적인 게 우리 집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죠. 콘센트 돼지코 이렇게 생겨있는 거 테레비를 이렇게 꽂아도 나오고 이렇게 꽂아도 나오잖아. 왜냐하면 얘는 60Hz야. 220V 60Hz. 1초에 60번의 전류, 120번이 바뀌는 거지. 뿜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1초에 120번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런 걸 교류 전원 장치라 그래. 그러면 이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 모양.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다 다이오드를 박는데 어떻게 박느냐? 이렇게 박아. 이렇게 다이오드를 박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전선을 따서 꼬마 전구에 연결을 하고 여기 살짝 점프를 한 다음에 여기다 연결을 해놓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봅시다. 분명히 여기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교류 전류가 들어가요. 열에. 이해 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가보자. 떼레레레레 했는데 여기 막혔지. 갈림길에서 여기는 막히고 여기는 오래지. 그럼 이리 갈 수 있어. 떼레레레. 근데 여기 또 막혔지. 그럼 이리 올라가. 레레 이렇게 가지. 와서 여기 닿지 않고 점프한 다음에 두 가지 갈림길인데 여기는 막 뭔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리 못 가. 이리 빠져서 요렇게 나와요. 이해 가세요? 그럼 2번 방향으로 가볼게요. 2번 방향. 빨간색으로 할까? 띠레레레레레. 막혔어. 그럼 이리 가지. 막혔어. 그럼 이리 가. 레레 밑으로 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그럼 분명히 얘는 전류는 열이 났다 하는데 여기에서 측정을 해보면 전류가 열에 흐르니까 요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더래. 그럼 분명히 요거 AC를 요거 DC로 바꾼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런 작용을 하는 걸 정류작용이라 그래요. 니네 핸드폰 충전기가 핸드폰 안에 배터리 들어있잖아요. 배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DC잖아. 직류잖아.
그걸 충전할 때 분명히 우리는 돼지코에다 꽂잖아. 그 충전기 안에 이런 회로가 들어있는 거야. 220V 이 교류 회로를 DC로 바꾼 다음에 그걸 5V까지 낮추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 컴퓨터, 모니터, 아답터, 컴퓨터 뒤에 들어있는 파워 서플라이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DC를 AC로 바꾸는데 만약에 이게 꼬마 전구가 아니라 컴퓨터 CPU였다. 그럼 같이 생각해봐. 여기서 전류를 열에 주는데 얘는 흘렀다 말았다, 흘렀다 말았다, 흘렀다 말았다, 흘렀다 말았다 이러면 CPU가 계산을 하려다 말고 이럴 거 아니야. 렉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못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제품 옆에다가 이런 걸 같이 달아줘. 얘는 나중에 3단원에서 배우는데 이름이 축전기로 물리적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세게 걸릴 때 지가 잠깐 머금고 있다가 얘가 부족할 때 지가 채워줘. 이게 뭐 일종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었을 때는 시간에 따른 전류가 아까 요렇게 흘렀죠. 근데 여기다 축전기 하나를 달아주면 요거 셀 때 지가 여기서 파먹어. 여기 갖고 있다가 얘 부족할 때 지가 이렇게 채워줘.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달면 전류가 이렇게 쭉 일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축전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류의 방향을 요걸 접어서 올리는 건 얘가 하는 역할이고 이런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건 평활회로라고 그러고.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DC 쓰는 제품은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다 이렇게 정류작용과 평활회로를 거쳐서 우리가 DC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다이오드. 근데 어느 집은 다이오드를 4개를 쓸 돈이 없는 거야. 그지. 다이오드 하나에 한 150원 하는데 그거 4개 살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이오드 하나만 갖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꼬마 전구. 그래서 이렇게 교류전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는 흐르지. 이렇게는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따른 전류를 열에 시간에 따른 전류를 뿜어 주면 실제로 여기 측정되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는 흐르고 쉬었다가 이렇게는 흐르고 그래서 띄엄 이걸 반파 정류회로라 그래요. 아까처럼 접어 올리는 걸 전체 파동이라 전파 정류회로라 그래요. 이건 반파 정류회로라 그래요. 아까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죠?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도 가능한 게 정류작용에 쓰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다. 두 번째. 지랄 발광할 때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영어로 쓰면 light emitting 다이오드. 그래서 이 앞자만 잘랐으면 LED. 많이 들어봤지, 그지? 이게 발광 다이오드가 LED야. 오케이? LED라는 건 뭐요? 차세대 전원 장치로. LED 조명이 나오기 전에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에 이렇게 니크롬 선을 가느다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전극해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되게 흐르기 힘든 가느다란 니크롬 선을 전류가 강제로 여길 비비면서 하고 지나가면서 얘가 가열을 해. 그래서 꼬마 전구가 뜨거워지면서 빛이 나와. 이게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사를 만든 전구. 오케이? 백열 전구. 이걸 썼는데 얘 단점은 뭐냐? 우리는 빛이 필요해서 이 전구를 쓰는데 열이 나와요. 전기는 엄청 처먹는데 열로 날아가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조금만 많이 갖고 놀아봤겠지만 초등학교 때 뭐 물건 상자 갖고 오라 그래서 막 실험해보면 뜨거운 상태에서 툭 치면 얘가 툭 끊어져. 그래서 전구 되게 잘 나가. 이거 끊어지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불편해서 만든 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인데 원리는 일단 다이오드니까 N형과 P형을 접합합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빛이 나오려면 순방향으로 연결해야 되겠니? 역방향으로 연결해야 되겠니? 순방향이겠지. 그래서 N형에다 마이너스, P형에다 플러스. 그래 전류가 흘러야 뭐 빛이 나오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가 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서 전자가 달려가고 요거는 똑같아요. 다이오드니까. 다만 뭐가 차이 나느냐?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길이에 따른 여기 에너지를 보여줄게요. 에너지.
그럼 분명히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 양공에 박혀야 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이 전자 쪽에 있는 놈들은 에너지가 높고 N형 쪽은. 양공 쪽은 에너지가 낮았던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접합면 쪽으로 모였어.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박히려면 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지면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밖으로 뱉어내. 어떤 형식으로? 빛 에너지 형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시겠어요? 이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 이건 선생님이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고 실제로는 요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렇게. 요거 원자가띠, 원자가띠, 전도띠, 전도띠. 근데 여기가 N형, P형.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전도띠에도 전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전도띠에 양공이 군데군데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접합시켜 놓고 밀었더니 여기하고 여기에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긴 거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양공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만큼의 차이를 밖으로 방출을 한다. 이 내용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이 띠틈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띠틈의 차이. 알겠어요? N형 반도체는 띠틈이 조금 넓었고 여기 P형 반도체는 띠틈, 전도띠하고 여기 띠틈이 조금 좁았던 거야.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밖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차이를 키우면 빛의 에너지가 세지겠죠? 빛은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세. 그 다음 이 차이가 적으면 에너지가 작겠죠? 그럼 빨간색 쪽의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띠틈의 차이만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빛에 그 다음에 얘는 니크롬선을 가열하지 않았으니까 열이 안 나오지. 아까보다 열이 덜 나오지. 나오긴 나와. 핸드폰 왜 오래 통화하고 있으면 여기 뜨끈뜨끈하잖아. 그 빛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직접 가열한 게 아니라 전구보다는 열 에너지가 덜 나와. 그럼 전기 에너지를 거의 효율 좋게 빛으로 많이 바꾼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전기를 조금 먹으면서도 되게 밝아. 그래서 요즘에 신호등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셀로판지 붙여놓고 안에 전구를 넣어놨는데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조그만 점으로 바꿨지. 이게 다 LED 조명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가요? 형광등도 그렇고 자동차 브레이크 등도 그렇고 이렇게 LED로 다 바꿔가고 있어요. 왜? 효율이 좋아서. 전기 에너지 효율이. 그리고 반영구적이죠. 한번 갈아놓으면 니크롬선이 끊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형광등도 오래 쓰면 시꺼매지잖아. 양 구퉁어리가. 그래서 형광등 갈아줘야 되잖아. 근데 LED는 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 차이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니까. 반영구적이라 그래요. 반영구적. 알겠습니까? 요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그래. LED라 그러면 세 번째는 제목이 광다이오드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때? 한 글자 빼놓은 거 차이지, 그지? 근데 영어로 쓰면 포토다이오드라고. 포토다이오드라고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얘는 이름 한 글자 차이인데 하는 일은 완전히 반대더라 이거야. 얘도 다이오드라고 이름이 써있으니까 N형, P형 접합해놓고 순방향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체외각 자유전자가 이렇게 달려오고 남는 전자들이 달려가고 양공이 이쪽으로 달려가고 이제 전기가 흐를 준비를 하는데 얘는 이 상태에서 전류가 안 흘러요. 현재. 접합면으로 모였는데 흐를만 한데 안 흘러. 이유는 이 길이에 따른 에너지를 보면 이번에는 전자 에너지 준위와 여기 에너지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는 이쪽에 바글바글 몰려있는데 양공이 저 위에 바스켓이 돼 있는 거야. 농구대처럼 저 위에 바스켓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 주변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점프해서 박혀야 전류가 그때서야 흘러. 이해가?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왔지. 광다이오드는 빛을 받아야 전류가 흐르는 놈이야. 그래서 어디다 쓰이느냐 얘는? 광센서에 쓰여요. 광센서. 오케이? 리모컨을 보면 여기 리모컨이 있던데 어디다 치웠어? 아까 리모컨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리모컨에 요 앞에 달려있는 거 있죠? 여기가 LED예요. 오케이? LED.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빛이 반짝하고 들어와. 알간? 그건 LED는 여기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광다이오드는 어디에 달려있는? 리모컨 수신부에 달려있는 거야. 텔레비에도 있고 우리 지금 촬영 기계에도 있고 에어컨에도 보면 이렇게 유리로 덮여져 있는 리모컨 수신부가 있어. 그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을 녹화 버튼 딱 누르면 여기서 빛이 삐비빅 하고 나가면 그 회로에는 지금 전기는 걸려 있는데 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고 있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빛의 양을 받으면 전류가 찔찔찔 흐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보면서 켜지라는데? 그러면서 드리링 하고 켜지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광 센서의 수신부. 오케이? 뭐 또 아버지들 자동차 보면은 막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 알아서 빛이 켜지고 비 오면 와이퍼가 자동으로 돌고 이럴 때 다 광 센서를 사용하는 거야. 자, 산속에 보면은 가로등 같은 거 꽂아놨는데 그 누가 해지면 뛰어 올라가서 켜고 다시 밝아지면 뛰어 올라가서 끄고 그러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 안에다 광 센서를 달아놔. 그럼 바깥이 환해지면 지가 꺼지고 바깥이 어두워지면 지가 켜지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광다이오드 하는 일이 반대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이오드의 이용 사례 3가지 정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이 트랜지스터인데 학생들이 이 트랜지스터 문제가 내신에서든 뭐든 만나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중학교 기술 시간에 나왔던 거라.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가 뭐냐? 그럼 명샘 가라사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자적인 스위치를 이야기해요. 전자적인 스위치. 이 트랜지스터의 발명 때문에 지금 현대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나오기 전에 얘랑 똑같은 역할을 했던 놈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생겨갖고 명암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공기를 다 뺀 진공관이라는 게 있어. 진공관도 다리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었거든. 이렇게 3개 달려 있고 여기 빨간색 니크롬선이 빨갛게 가열이 된 상태에서 열전자들 방출로 지직 전기 방전을 이용해서 얘랑 똑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 크기가 한 이만해.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캐비넷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박아가지고 그 가득 박혀있는 캐비넷을 우리 강의실에 한 10개 되는 곳에다 가득 담아놨어. 그리고 전기가 엄청 들어가니까 케이블을 갖다 꽂고 환풍기로 막 돌려갖고 냉각을 시키면서 만든 게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는 ENIAC이지. 그것도 바뀌었더라고. 이제 ENIAC이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류 최초의 컴퓨터고 실제로 2차 대전 때 그 코드 분석하려고 만든 이니그마라고 무슨 영화에도 나왔더만 그게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더라고. 이제 바뀌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이걸로 만들었어. 엄청난 열과 엄청난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 근데 걔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카운터에 있는 전자계산기만큼도 못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류 최초로 전자적으로 뭔가를 계산했다는데 의의를 둔 게 ENIAC이야. 얘가? 근데 보시다시피 상용화하기에는 너무 크고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려고 만든 게 트랜지스터인데 상대적인 크기가 진짜로 한 요만해요. 요렇게 작아졌어. 열도 안 나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N형, P형, N형 불순물 반도체를 되게 얇게 해갖고 요 가운데를 얇게 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용접해서 붙이고 다리를 3개를 연결을 한 게 트랜지스터예요. 실제 모습은 까만색에 이런 거 소자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책 같은 데서. 이렇게 둥그런 원기둥 반 쪼개놓은 모양의 다리가 이렇게 3개 달려있는 거. 이걸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요. 요렇게 생겼어, 안에가. 그럼 얘가 뭐 하는 역할이냐?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로 니네들 머릿속에 트랜지스터 그럼 이 이미지 하나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다이오드 그러면 끊겨진 다리, 이 길을, 절벽을 생각하라 그랬지? 트랜지스터 설명할 때는 요 그림 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벽에 박혀있는 수도꼭지가 있어. 놀이동산이나 또 어디 갔냐? 저 인천공항 같은 데 보면 이 복도에 식수대라고 해서 뭐가 달려있어, 물 마시라고. 수도꼭지인데 이 수도꼭지가 돌리는 게 아니라 푸시형이야. 이렇게 누르는 거야. 여기를 누르면 물이 콸콸콸 나와.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센 수압이 걸려 있었나 봐. 외부에서 수압이 되게 셌나 봐. 근데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는 할아버지가 하하하 이러고 온 거야. 노인네가 여기 와서 아주 약한 힘으로 얘를 톡톡톡톡 눌렀어. 근데 여기는 수압이 셌다고. 그럼 여기 물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콸콸콸 나온다고. 그지? 이런 걸 증폭작용이라고 그래. 할아버지의 아주 약한 힘의 신호 정보를 콕콕콕콕 줬더니 여기서 센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지, 그지? 이게 증폭작용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자적인 스위치 트랜지스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보시다시피 외부 수압 들어오는데, 신호 주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도 다리가 3개가 달려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때 이름을 정해서 가운데는 무조건 베이스라고 하고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은 에미터라고 하면 한쪽은 컬렉터로 하기로 이름을 정했어요. 이게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야. 알겠나? 알겠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기억하라고 하고 싶은 건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여기서 따졌을 때 외부 수압이다.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가요? 외부 수압. 오케이?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할 거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할아버지가 와서 누르기 전에 평상시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그럼 이쪽이 외부 수압인데 순방향이어야 되겠어? 역방향이어야 되겠어? 평상시에 안 흐르려면 역방향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세게 걸어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P형 쪽에다가 마이너스, N형 쪽에다 플러스를 이렇게 직렬 연결해서 되게 세게 걸어놔요. 그럼 지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역방향이라. 아시겠나? 그러면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을 걸어서 N형 쪽에다 마이너스, P형 쪽에다 플러스 그래놓고 스위치를 열어놔. 지금 현재는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작동을 안 해. 얘는 역방향이라서 안 흘러. 이해 갑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수도꼭지 누르기 전 상태야. 근데 노인네가 이래 와가지고 저걸 누르는 대신에 이제 여기를 누르는 거야. 여기를 콕 하고 누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리고 이쪽에 플러스가 걸려요.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 남아돌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싫다고 하고 달려가겠지. 근데 얘가 되게 얇으니까 양공을 채우고도 남아서 막 뚫고 지나가 버려, 전자가.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전자가 남아돌지. 그럼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아까 안 흐르던 놈이 얘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쪽으로 전류가 약하게 들어가고 여기서 슉 들어가서 이쪽에서 쭉쭉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아주 약한 전압을 놓고 콕콕콕콕 때리면 이 전압에 해당이 되는 신호가 여기서 쭉쭉쭉쭉 나오니까 증폭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수도꼭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회로를 NPN형도 있지만 트랜지스터 중에 이런 것도 있어. PNP형도 있어요. PNP형. 그래서 다리를 똑같이 3개 연결하는 거 똑같고 가운데는 베이스, 이쪽에 컬렉터, 여기는 에미터라고 이름을 정해. 그래 놓고 내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외부 수압이요. 그럼 세게 걸어야 돼. 그리고 역방향으로 걸어야 돼. 그럼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이번에.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걸고. 이게 갑니까? 그래서 이게 봐봐봐. 얘가 예를 들어 1V인데 얘는 3V야.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 0.1A를 쭉 흘려줬어. 근데 여기서는 3A가 들어갔다고 쳐봐봐. 그럼 여기서 아주 0.1A의 조그만 전류를 콕콕콕콕 흘려주면 이쪽에서는 얘랑 더한 3.1A가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세요? 이런 증폭작용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보면 PNP형, 여긴 양공이 막 남아돌고 여기 전자가 막 남아도는 상황에 스위치를 딱딱하고 닫으면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쏟아지는 전자가 양쪽으로 막 채워놓으면서 여기가 갑자기 도체로 바뀌어서 아까 안 흐르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NPN형과 PNP형의 차이점은 건전지를 연결하는 전극이 반대죠. 오케이? 그래서 흘러나오는지 흘러 들어가는지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알까? 그래서 이 NPN형과 PNP형하고 다이오드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배치를 하면 그걸로 갖다가 AND 회로, OR 회로, 뭐 NAND, 뭐 NOR 이런 논리 회로 따위를 막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알까? 그래서 이 안에 트랜지스터 이런 거 다이오드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 회로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논리 회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요 회로들을 따갖고 해놓으면 컴퓨터가 완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잡스라는 영화 보면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애플 매킨토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 때 지네 아버지 차고에서 좀 또라이 같이 생긴 머리 파마한 그 공대에 잡아다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뒷판에다가 트랜지스터 한 20-30개 이렇게 납땜해 갖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 트랜지스터로 만들었어.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런 트랜지스터가 너무 그것도 커지니까
뭐 용량이 커지니까 너무 크기가 커져서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줄여가지고 이런 거 봤죠? 이게 벌레같이 생긴 거. 다리 이렇게 생기고 까만색 칩. 이걸 IC, 직접 패러라 그래.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직접 패러라고 하는데 이 안에 트랜지스터를 응축해갖고 되게 많이 넣는 거야. 실제로 너네 핸드폰에 들어있는 지금 CPU 정도면 몇 조개가 들어가 있어, 이런 트랜지스터가. 그래서 인류는 더 작고 더 조그맣게 트랜지스터를 조합을 해갖고 이 안에 이제 회로를 자꾸 작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열도 덜 나고 전기도 조금 먹으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실제로 우리나라 재미교포인데 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 내가 놀랬거든. 나이 30대인데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킴 모식인데 까먹어. 킴이었나 박이었나. 하여튼 우리나라 재미교포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 그것도 부족해갖고 되게 파격적이었거든. 파격적으로 30대인데 종신교수를 임명한 것도 하버드 역사상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 레버러터리도 만들어줬어. 연구실도. 그래서 막 80억인가 들여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준대. 뭐한 사람인데? 그리고 관심 있게 봤더니 딱 한 단어 봤는데 알겠더라고. 그 사람이 만든 게 단원다 트랜지스터. 이게 뭔 뜻일 것 같아? 원자 몇 개?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트랜지스터인데. 그죠? 원자 3개로 갖다가 이렇게 트랜지스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향후 30년 내에 대학교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들 손목시계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지. 이해 가세요? 더 작게, 엄청나게 작게 컴퓨터를 초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야. 근데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는 건 기본 구조는 전자적인 스위치예요. 아시겠나? 그래서 PNP형과 NPN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하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해서 쓸 거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논리회로 배우면 그때 배우게 돼. 아시겠나? 기호 하나만 소개시켜 주는데 선생님도 머리가 나빠서 이 기호를 외우지를 못해요. 여기다 일단 요렇게 생긴 건 둘 다 똑같은데 NPN형 트랜지스터는 에미터 쪽에서 전류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 이게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거든. 그럼 PNP형은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똑같은데 PNP형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 표시로. 요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NPN형과 PNP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여기까지가 반도체입니다. 선생님이 시작할 때 그랬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국위선양을 하고 이름을 떨쳤던 것 중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반도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에너지띠를 이용해 가지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이 왜 나타나는지를 보여줬고, 그제? 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어 갖고 N형과 P형 반도체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 그제? 그 다음에 뭘 했어?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실용 부분까지 배웠어. 그래서 이제 12강에서 제일 크게 주요 테마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제 신소재를 배우게 되는데 신소재에서는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초전도체, 두 번째 유전체, 세 번째가 이제 LCD. 이 세 가지 정도 설명하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신소재, 새로운 시작. 그 책에 교과서에 또 이런 것도 나오더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구조. 자, 여기는 기술 과정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깊게 원리까지 가르칠 생각은 아니고요. 소개 정도, 인트로듀스 정도. 이해가요? 그래서 기술 과정 정도니까 가볍게 그냥 듣고 문제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어요. 알겠나? 초전도체라는 건 솔직히 아직도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 지금 연구 진행 중이야. 근데
그 결과치 자체가 인간이 기대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원인도 밝히기 전에, 원리도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 쓰는데 바빠 지금. 초전도체라는 건 말 그대로 전도, 전기가 겁나 잘 통하는 거야. 오케이? 요걸 알아둬야 돼.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을 저항이라고 봤을 때 보통 금속들 있죠.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들. 금속들은 원자 핵 주변에 뭐가 있지? 전자가 막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흘려주면 전자들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이걸 내가 밑에서 알콜 램프로, 이거 똥 아니에요? 알콜 램프로 살살 탈거해요. 그럼 원자핵이 어땠을까? 덥겠지? 그럼 가만히 있을까? 아니거든. 더워서 꼼지락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 진동을 하거든. 그럼 선생님이 조그만 복도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기서 초등학교 2학년 초글링들 있지. 우리 아들도 이제 3학년 됐는데 초글링 100마리가 막 뛰어와. 세상에서 그게 제일 무서워. 걔네들은 앞뒤 안 보고 뛰거든. 쫄아갖고 이러고 있을 때 애들이랑 부딪히는 게 많겠니? 아니면 내가 앞에서 깔짝깔짝 될 때 부딪히는 게 많겠니? 깔짝깔짝 될 때 많이 부딪혀요. 그지? 여기 원자 핵하고 전자가 충돌을 일으켜서 저항이 생기는데 알콜 램프로 조져. 그럼 원자핵이 하하하 진동을 해. 그럼 전자랑 더 많이 부딪혀. 그러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 금속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이렇게 커진답니다. 오케이? 근데 부도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중간 생략하고 저항이 저 위에서 겁나 큰 게 부도체야. 아까 얘기했죠. 저항은 커도 전류를 흐를 수는 있어요. 되게 센 에너지를 주면. 중간 땡략. 이건 부도체. 그럼 얘는 뭐? 도체, 금속.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놈도 있어. 얘가 누굴까? 얘가 반도체예요. 우리 지금 배웠던 반도체 있지? 최외곽 자유전자가 막 남아돌던 N형 반도체. 걔는 적당히 따뜻하게 해주면 최외곽 자유전자가 더 잘 털려. 그래서 더 자유롭게 움직여서 막 양공을 채워넣기가 쉬워.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따뜻해지면 저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게 반도체예요. 알겠나? 이해 가나? 근데 내가 지금 가리키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금속을 갖다 놓고 어떤 학자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온도를 낮추는 거야.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금속이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야. 어디까지 낮아지나 한번 해보자. 그래놓고 온도를 엄청 낮췄어.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 수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저항이 0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해요. 어떤 금속이 임계온도 TC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보이는 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런 물체를 초전도체라 그래. 이해가세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직도. 여러 가지 현상만 이제 책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만한 자석으로 되어 있는 자석 금속에 초전도체를 위에다 올려놓고 얘를 액체 질소를 부어갖고 임계온도 밑에까지 떨어뜨렸더니 얘가 붕 하고 떠가지고 공중부양을 해버려 막. 오, 자석 위에서 금속이 혼자 공중부양으로 떠있어. 중력을 무시하고. 헐, 이게 왜 이럴까? 이걸 찾아낸 게 마이스너.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초전도체에 의한 반자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는 밝혔는데 이 초전도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또 미지수예요. 지금 연구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원인보다도 저항이 0이 된다는 게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느냐?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V는 IR에 I가 R분의 V인데 어떤 물질을 임기온도 밑으로 낮춰서 얘를 0으로 만들면 전류가 무한대까지 흐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럼 무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예를 들어 이걸 이용해 갖고 솔레노이드를 만들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K2' 곱하기 Ni 이런 솔레노이드를 만들었다고 쳐봐봐. 근데 전류가 무한되면 자기장이 어떨까? 무한되죠. 슈퍼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갖고 어디다 사용을 해?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할 때가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바닥에서 붕 띄워갖고 달리는 거. 자기부상 열차. 이해가세요?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그 터니 스타크가 만들어갖고 지 혼자 날아다니는 핵융합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핵분열로는 원자로라고 하는 거 핵분열로야.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쓸 때는 되게 센 자기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핵융합로에 이 자기장 센 거 필요할 때도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RI는 들어봤죠. 자기공명 사진장치. 병원에서 쓰는 거. 그때도 되게 센 자기장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다 사용하려고 초전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하십시오. 금속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줄어드는 놈은 누구? 반도체고, 임기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인간이 수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70도 부근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근데 마이너스 270도라는 온도가 너무 살벌하게 낮은 온도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좀 실용을 시키려고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는 게 고온 초전도체야. 고온 초전도체. 그래서 세라믹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50도 정도에서도 이 현상을 찾아냈대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지. 그래도 마이너스 150도도 엄청 낮은 온도야, 그지? 조금 더 낮아져서 만약에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으면 획기적일 거예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뭔지만 알아두면 되겠고, 유전체는 쉽게 얘기하면 부도체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 이 부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SD 칩이나 USB,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램이나 롬을 사용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3단원 끝에 다시 나올 거니까 중복이 돼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유전체는 그냥 이름만 알아도 부도체구나. 부도체를 이용해서 SD, USB, 램, 롬 다이를 만드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LCD. LCD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Liquid Crystal. Liquid Crystal Display.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가 LCD야. 리퀴드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 액체의. 크리스탈은 뭐라? 수정. 화면. 액체 수정의 화면. 이게 LCD야. 그 줄여서 우리가 액정이라고 불렀잖아. 이해 갔어요? 요거 LCD의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 LCD 얘랑 관련되는 게 편광 현상을 하나, 개념은 요거 하나, 편광. 편광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랜턴이 있어. 랜턴. 프레쉬. 거기서 빛을 쏘면 빛이 홍 하고 나가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랜턴에서 나오는 빛은 이런 축의 진동도 있고, 수직으로 가로축의 진동도 있고, 대각선축도 있고, 즉 빛이 이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래 다양한 빛이 섞여서 나와요. 여러 가지 축으로. 그럼 요런 빛은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랬냐면 편광 되지 않은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편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광판이라는 걸 대. 편광판은 유리의 한 종류 중에 유리 그 입자 구조가 결이 있는 거야. 이렇게 결. 쇠창살처럼 결이 있어. 그럼 이 결에다가 이 빛을 보내면 이 결과 나란한 축에 요거만 걸러져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럼 요런 빛은 우리가 무슨 빛이라고 그러냐면 편광된 빛이라고 그래. 이해 가세요? 그 뒤에 다른 편광판을 대고 얘랑 축이 나란하면 어떻게 되겠냐? 요 파란색 이 통과한 빛이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얘를 90도로 돌리면 어떻게 돼?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빛인데 요렇게 결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보면 빛이 보이다가 이렇게 보면 어두워지고 요렇게 보면 보여지고, 그래서 90도마다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는 걸 편광판이라 그래. 이제 가세요? 오케이? 이런 걸 편광현상이라 그래. 그럼 이걸 이용해서 LCD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류의 꿈은 LCD 모니터가 나오기 전에 선생님도 대학교 때 CRT 모니터를 썼어. 테레비도 다 CRT. 뒤에 전자총 3개 달려갖고 얘가 쏴갖고 이 전자총의 각도를 조절해서 화면을 쏴주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뒤통수가 이만했거든. 그런 걸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책상이 반을 먹어버리는 거야. 너무 불편했거든. 그래서 얘를 하고 줄이고 싶어서 만든, 화면을 이렇게 줄여갖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LCD의 이제 필요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 원리가 광원이 필요해. 일단은 화면이니까 조명 장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광원. 빛의 3원색 레드, 그린, 블루.
RGB 세 가지 빛이 나오는 광원을 갖다 놓고 앞에다가 기본적으로 편광판을 이렇게 갖다 내. 편광판. 광원 앞에다가 한번 빛을 걸르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앞에 다시 다른 편광판을 이렇게 가로로 갖다 내. 그럼 사실 이렇게 갈라진 빛이 가다가 가로로 누워있는 편광판 빛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눈깔 대고 쳐다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상태에서. 근데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액정.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액체야 액체. 근데 수정이야. 수정은 투명하죠. 그래서 얘가 투명해서 빛을 통과를 시키는데 이 액정은 분자 구조가 이렇게 꽈배기 구조로 돼 있어요. 꽈배기로 이렇게 꼬여 있어. 그래서 여길 적당한 두께와 압력으로다가 얘를 배치를 시켰더니 얘가 이 원자의 구조가 분자 구조가 크리스탈이 요걸 타고서 이렇게 해서 90도가 비틀어지는 거야. 액정을 집어넣으면 이 90도가 비틀어져서 이제 빛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 놓고 왜 액정을 쓰냐면 나는 여기서 빨간색만 이 점은 빨간색만 보고 싶어. 즉 여기 초록색하고 블루 파란색하고 초록색은 빛이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줘 이렇게. 이 두 개를.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 액정의 구조가 반바퀴 이렇게 꽈배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면서 빛이 나오던 놈이 전기를 걸어주면 갑자기 일순간 쫙 펴져. 이 구조가 전기에 따라서 쫙 펴져. 구조가. 분자 구조가. 그럼 이게 쫙 펴져 버리면 얘가 가면서 이대로 통과하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블루와 그린을 가리고 빨간색만 나오게.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화면의 모든 지점에 있는 레드, 그린, 블루를 전기를 줬다 껐다 해서 이거를 반바퀴 꼬았다 놨다 꼬았다 놨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게 LCD예요. 이제 가세요? 오케이? LCD 얘기를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LCD라는 건 액체 수정, 이 물질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 용도는 그 시계 같은데 조그맣게 해서 회색 바탕에 까만 글씨 나오는 거 있지. 그게 LCD야 원래. 그래서 소형 디스플레이 용도로 만들었어. 전자시계 같은 데 쓰는 거. 근데 사람들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해서 점점 키운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했을 때 2000년인가 그랬거든? 그때 2001년에 19인치, 21인치 LCD가 나왔었어. 그때 우리 대학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게 액정은 그래서 옛날 LCD 화면은 손으로 누르면 막 번지잖아. 이게 액체라서 흘러내리거든. 그래서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21인치까지 나오긴 했으나 내가 봤을 땐 여기가 한계야 라고 그랬었어 교수님이. 근데 그 한계를 무릅쓰고 LG에서 2010년에 개발을 완료를 한 게 세계 최초 42인치짜리 LCD TV를 만들었거든. 패널을.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슬퍼. 우리가 기초과학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음은 급한데 빨리 만들고 싶은데 그걸 연구할 기초과학이 부족하니까 돈을 그냥 억수로 쏟아부어가지고 발라보고 안 되면 깨고 발라보고 안 되면 깨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바르고 깨고를 반복하다가 하나를 성공을 한 거야. 이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장력하고 점성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조건을 바꾸면서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다가 하나가 된 거야.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힘들지. 하나가 딱 성공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장력하고 점성을 측정해내는 건 쉽잖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42인치짜리 LCD를. 그래서 그거 패널을 세계 가전쇼에 내놨는데 세계에서 난리가 났지. 와, 텔레비가 밝고 선명하게 뒤통수가 없어. 벽에 붙어. 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한 이슈가 돼갖고 2011년 삼성하고 LG에서 총 가전 총액이 그 두 회사, 우리나라 두 회사잖아. 삼성하고 LG. 그럼 삼성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LG에서 그 패널을 사다가 베젤이랑 기판만 바꿔갖고 삼성 바꿔서 나간 거야. 어쨌든 LG 패널을 쓴 거야. 그래서 LG하고 삼성하고 이 LCD 텔레비를 2011년에 팔아먹은 가전 총액이 두 회사를 제외한 전 세계 가전 총액을 더한 것보다 많았대. 살벌하게 많이 팔아먹은 거지, 그지? 왜? 텔레비 한 대가 얼만데? 200만 원, 막 300만 원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두 회사가 이 가전 총 매출이 그 외 다른 게들이 다 더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자랑거리였던 40인치짜리 LCD TV가. 지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거기 연구실 갔다 와갖고 우리한테 1시간 반을 욕을 했거든, LG를. 저런 무식한 놈들 저럴 돈이면 차라리 연구실에다 돈을 줘갖고 그 원리를 밝히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교수님이 막 컴플레인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 교수님 이론은 그거야. 이 원리를 밝혔어야지 55인치, 60인치 얼마든지 또 설계가 가능할 거 아니야. 또 깰 거냐? 이 바보들아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아쉽게도 LCD는 중요한 내용이야. LCD는 구조상 보면 레드, 그린, 블루를 켜놓고 필요 없는 걸 쳐막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얘는 비효율적인 기계야. 이해 가세요? 전기를 계속 뒤에는 켜주고 있잖아. 쓸데없는 전기를 켜놓고 필요 없는 걸 막아버리잖아.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막 획기적인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사장이 되고 요즘에는 모든 디스플레이가 뭘로 바뀌었어? LED 패널로 바뀌었어. LED. LED가 아까 뭐였지? 발광 다이오드 있지. 그걸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한 점에 레드, 그린, 블루를 3개 한 점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필요한 데만 전기를 줘서 빛을 내는 거지. 그럼 앞에를 막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아몰레드라고 부르잖아. 그때 레드가 이게 LED 패널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전기를 조금 먹으면서 더 선명한 빛을 만들 수가 있었어. 이게 LED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LCD를 큰 게 아니라 큰 대형 화면들은 다 LED 패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장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도 썼다. 이게 자랑거리였던 거니까 가르쳐 주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핸드폰, 삼성 핸드폰 쓰다가 앞에 화면이 깨지면 액정 나갔다. 이거 존내 무식한 거야. 액정은 LCD에서 약해. 액체 수정. 액정.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앞으로 우리 삼성 핸드폰 쓰다가 유리 딱 깨지면 센터 가가지고 LED 패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LED 패널. LCD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아몰레드는. 알겠나? 근데 아직까지 다 그냥 액정으로 통용을 하니까 괜히 거기 가서 LED 패널 그러면 재수없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 그건 뭐 니네들 몫이고. 어쨌든 이게 평광이야, 평광. 평광 현상 하나가 시험에 나와. 같으면 나오고, 같으면 보여주고, 수직이면 안 되고. 야, 요거를 좀 응용한 문제도 하나 보여줄까? 어떤 놈을 평광시킬 때는 이렇게 평광판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반사체 표면에 여기서 이제 랜턴을 빛을 켜면 빛이 이런 축, 수직축 이렇게 해서 빛이 날아갔는데 반사돼서 여기 이렇게 빛이 가서 반사돼서 튀어나올 때는 이 반사책과 이 축이 나란한 이 가로축만 튀어나오게 돼 있어. 반사광. 이 세로축은 없어지고. 평광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평광판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반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여기다 그럼 선글라스를 딱 쓰는 거야, 우리가. 선글라스를. 바닥에 반사돼서 오는 빛은 막아버리고 직접 오는 빛을 봐야지 시야가 되게 넓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평광 선글라스라는 게 나오는데 걔는 결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 가요? 이렇게 생겨서 반사광은 막아주고 직접 오는 광선은 보이고. 그래서 뭐 어둡게 안 해도 누리끼리한 색깔인데 되게 시야각이 넓어지는. 그래 운전할 때 쓰면 좋은 게 평광 선글라스야. 똑같이 보여요. 근데 빛의 양이 많이 줄어들죠. 반사되는 양이 반사광을 다 막아주니까. 그럼 꼭 이런 질문을 해. 어떤 새끼가 선생님 그럼 평광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반사광만 존나 들어오겠지. 얘가 그래서 평광 선글라스가 이렇게 결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 약간 틀어져 갖고 반사광을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광 선글라스예요. 알겠나? 얘가 이런 데도 쓰고 있다. 이런 평광 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구조인데 탄소를 갖다가 탄소가 4족이잖아요. 그지? 이걸 결합시키다 보면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더래. 이런 육각형 구조. 근데 육각형 구조를 이런 식으로 탄소를 결합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끝도 없이 그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탄소를 육각형 구조로 이게 구조체를 만들어. 오케이? 이 상태에서 더 그려야 되겠네. 이 상태에서 얘를 똘똘똘 김밥 말듯이 말아요. 그러면 이런 면이 이렇게 파이프가 되겠지, 그지? 그걸 탄소 나노 튜브라 그래. 오케이? 이런 탄소 이 연결이 되게 뭐라 그럴까? 견고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아갖고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든 다음에
이런 탄소 나노튜브를 여러 가닥을 해서 실을 꼬아. 오케이? 실을 꼬아.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탄소 섬유라 그래. 그 실로 만든 옷을 탄소 섬유라 그래. 그 탄소 섬유는 강철의 200배가량의 저기가 있대요. 강도가 있대.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탄소 섬유는 강철의 200배. 무게는 굉장히 가볍고. 그렇죠. 그래서 방탄조끼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요즘에 BMW 자동차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탄소광이라는 걸로, 탄소 소재로 만든 그 차를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려니까 훨씬 가볍거든, 철보다. 근데 강철이 200배거든. 그래서 탄소 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차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스포츠카 같은 경우. 이해 가세요? 강철이 200배래요. 이런 구조가. 가볍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행기 표면이나, 옛날에는 이걸 유리 섬유로 레이돔이라 그래갖고 파이어글라스하고 유리 섬유를 막 이렇게 저 수지에다가 녹여갖고 겹겹이 붙여갖고 비행기 앞에 레이돔 만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탄소 나노튬으로 많이 바뀌었대요. 더 강도가 세니까. 배나 자동차나 뭐 옷도 만들 수 있고, 강철의 200배 되는 강도로 옷을 입으면 걔는 절대 안 해지겠다. 그지? 그죠? 그래서 차세대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고, 이 그래핀 구조라는 건 얘를 이렇게 실로 꼬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흑연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흑연 자체가 이 탄소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판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흑연은 이게 망치 같은 걸로 깨면 이렇게 판상으로 쪼개져. 판상으로. 오케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만든 거야. 이걸 그래핀 구조라 그래. 그럼 그런 그래핀 구조를 겹겹이 맡으면 더 단단한 어떤 구조체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철을 대체하는 가볍고 단단한 물질로 만들려고 이런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한다. 차세대 신소재다. 요 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깊은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소개 정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2단원 원자의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2단원 스토리 라인상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유도를 지나서 반도체하고 신소재에서 LCD, 이런 게 우리나라 자랑거리를 한번 자랑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